한낮의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거리에 양산을 쓴 사람들이 많아지죠. 양산은 체감 온도를 약 10도 정도 낮춰주고 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외선 차단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폭염 대책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산 쓰기를 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 양산 비슷한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가린다고 해서 일산이라고 부르던 물건으로 주로 왕이나 상류층의 관리들이 사용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손에 드는 게 귀찮아서 양산을 사양해온 분이라면 올 여름에는 왕이 된 기분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민족 성악. 우리 작곡가가 만들어 우리말로 노래하는 성악곡을 우리의 창법으로 부르는 음악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 소리와 또 서양의 성악은 발성법에서부터 다양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우리 작곡가의 성악곡은 우리 창법으로 불러보자는 시도인데요. 자, 이 민족 성악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신 성악가 한 분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민족 성악가이신 소프라노 윤인숙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유, 멋지시네요. 참 이 백발이 참 잘 어울리세요. 나이에. 예, 참 멋지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요. 이 민족 성악, 민족이라는 단어와 성악이 만났다.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의미의 성악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 민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민족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결국은 민족이라는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민족말을 많이 쓰면 조금 그게 뭐 어느 쪽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게르만 민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민족성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자민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나라마다 고유한 가곡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서양, 특히 유럽에서 성악곡이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는 자국의 언어가 가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발성법을 창안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발성은 이태리 말에, 독일 발성은 독일 말에, 불란서 발성은 불란서 말에 이렇게 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 대신 서양의 발성법을 전수받은 유학파 음악도들에 의해서 유입된 서양식 성악이 주류 음악대학의 음악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윤희상 선생님은 그 1945년도에 부산에서 1990년도 평양에서 2004년도 서울에서 출간한 초기 가곡집 서문을 통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비록 가수가 서양 발성법을 구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우리 전통이나 민요의 선적, 율동적, 색채적인 묘미를 가미해서 불러주었으면 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반주는 가야금, 거문고, 북 같은 우리 전통 악기들이 피아노에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하여 외국의 성악곡과 민족성악의 차별성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어렴풋이 이제 감이 좀 잡히는데요. 사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성악가들이 가곡 불러주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게 그러니까 아는 가곡은 아는 가곡은 제가 가사를 아니까 이제 애써
이렇게 귀를 열면 그렇죠. 들려요. 네네. 근데 모르는 가곡들은 가사를 좀 잘 못 그거 알아듣더라고요. 당연하죠. 아, 어. 그러니까 성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해봤죠. 그러니까 아무리 네. 발음이 좋다고 해도 네. 가곡을 부를 때 그 발성으로 인해서 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부분.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윤인숙 선생님께서 네네. 이런 민족 성악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윤희상 선생이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능적, 환경적 특성이 내재된 우리의 언어가 노래를 통해서 명료하게 전달되는 발성법을 창안하자. 그래서 우리 전통음악을 구성하는 그런 민요적, 선적, 율동적, 색채적인 묘미를 가미해서 이를 민족성악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1979년도부터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네, 선생님 작품을 하자마자부터 그걸 저한테 뭐 굉장히 주지시키시더라고요. 야, 잠깐만. 이게 참 네. 아찔한 네, 젊은 네, 네. 날이셨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아주 민족적인 어떤 네. 그 색채를 가미한 창법과 이 민족 성악에 대해서 뭔가 강렬한 어떤 네네네. 요구에 예. 만나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일단 누구라도 이쪽에서 서양 음악을 배우면 이태리나 독일이나 유학 가서 그쪽 나라의 문화, 말, 또 노래, 오페라, 아리아, 가곡 배워서 한국에 돌아와서 전임자리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유학들을 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만 맴맴 돌다가 서양에 나가서 그 독일의 어떤 풍광, 산포 코스, 또 교수들의 또 교수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하게 다가오고 그러한 청운의 꿈을 꾸고 간 사람한테 윤희상 선생님이 그걸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 내가 잘못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전에는. 자, 그러면 윤희상 선생님을 1979년에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잠깐 윤희상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수님. 네, 이셨던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님으로 계셨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베를린 음악대학 교수님과 학생으로 만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베를린 음악대학에 계시는 윤희상 선생님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네요. 그 당시 한국에서 유학 갈 당시만 해도 동백님 사건이 뭔지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유명한 작곡가인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이 갔었어요. 네. 갔는데 독일 딱 떨어지자 그 독일에 안에 있는 저희 교회 모임에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윤희상이가 어떻고 반정부 이게 또 뭔 소리단가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귀만 쫑긋해서 이제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윤희상이가 등장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등장을 하시게 됐냐면 가자마자 그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 큰 현대음악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 소프라노가 그 윤희상 선생님 GHOK라고 현대 가곡을 하기로 돼 있는데 슐락 조이크 그러니까 대악기, 기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그 소프라노가 한국적인 맛을 낼 수가 없으니 담당하신 현대음악 담당하신 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마침 한국에서 학생이 한 명이 왔대는데 걔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저를 느닷없이 부르셔가지고 시키시는데 제가 대학원 때 그 서울대학교 장사원 교수님한테 대학원 논문을 지도를 받았을 때에 뭐를 했었느냐면은 한국의 소리와 서양의 소리의 차이점을 그때 대학원 논문을 논문으로? 냈었어요. 네. 71년도에. 네. 냈는데 그때 이제 식임새 이게 국악적인 용어 이렇게 기호 같은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윤희상 선생님 GHOK 가곡 악보를 척 피아노에 펼치는데 그게 턱 첫 문장이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이거는 윤희상이란 사람이 서양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러면서 선생님 너 이거 좀 표현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독일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첫 마디가 추 근데 서양 애들은 추 바이브레이션인데 저는 추
아주 시조풍으로 그렇게 꺾은목 하면서 했더니 딱 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베를린으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학생이 왔는데 바로 당신 음악을 100% 지금 표현하는 학생이 왔다. 얘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선생님 딱 듣고 no, nine, 독일어로는 nine이죠. 안 된다. 네. 왜 안 되느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김지아 씨가 감옥에 있었고 그 서슬프른 박정희 대통령이 딱 버티고 계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윤희상이하고 접촉하고 곡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할지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다.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좋다. 윤인숙이를 통해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문화 교류를 하자. 제안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정치계에 있는 분, 문학에 있는 이제 높은 분들이 전부 나서서 만약에 당신 곡을 했을 때 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윤 선생이 양보를 해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직접 오셔서 네. 음악대학 그 교수실에서 선생님을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근데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이었죠. 예. 네, 이건 왜냐면은 운명이었어요. 논문 주제도 네, 또 네. 딱 네. 그거였고. 예, 예. 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예비된 게 우연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연은 없고 항상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벌써 운명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셔서 네네네. 받아본 그 창작곡 가곡. 예. 예. 어떠셨어요? 그 연습 과정이 어떠셨어요? 아, 그 연습을 이제 그 국악계에 이제 계신 독일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고 윤인상 쌤이 집으로 와라. 당신 집으로.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서 비행기값 뭐 숙식 다 주시고 독일의 선생님 딸려서 벌써 아니까 안기부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딸려서 선생님 집을 갔는데 거기에 마침 독일의 세계 아카데미 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에서 온 뭐 미술, 건축, 무용, 전부 다 몰려서 그 거실에 전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이건 또 웬일이야. 낯선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스트 클래스의 예술인들인지는 모르고 근데 루이제 린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제 린제가 이제 선생님 보고 누구냐 물으니까 슈트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슈트 코리아는 남쪽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쏘아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 선생님에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또 해주셨고. 네. 그래요. 참 그때 운명 같은 만남과 연습 과정 들어볼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그 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윤희상 선생님이 쓰시고 윤인숙 선생님이 부르신 고풍 의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반월이
선생님 질문. 네,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민족성악이라는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고 계신 소프라노 윤인숙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1979년에 독일 가셔서 네네네. 그때 1979년 독일 현대음악제에서 네네. 윤희상 작곡, 윤인숙이 노래한 가곡. 예. 그 작품에 대해서 독일의 신문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소프라노 윤인숙은 정감 있는 감성의 소리와 카리스마 있는 예리한 표현의 소유자로 특히 하얀 한복의 아름다움은 동양의 신비한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독일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는 연주였다. 과찬의 말씀을. 아니 근데 독일은 참 여러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 모이는 네네네.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새로움에 대해서 각박하거나 엄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거 하면 뭐 더 번쩍해가지고 더 그냥. 그러게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인데 그 무대 기억이 나세요? 이때 처음 네, 서셨을 그때 그 한복을 입고 이제 무대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리자 한복집에서 하얀 한복에 저고리 옷걸음 이 치맛자락까지 전부 은박으로 좀 이렇게 해서 보내셔서 그걸 조명을 받아놓으니 더 화려했겠죠. 저는 모르지만. 빛났겠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복에 그때 79년도만 해도 한복을 그 독일에 그 갔던 간호원들 간호사들에 의해서만 한복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한복을 보다가 무대 의상으로 한복을 처음 본 거죠.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냥 극찬을 하더라고요. 한복에 대해서 또. 그랬군요. 근데 되게 그 신비롭다라는 표현도 참 좋지만 독일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한 연주였다. 그러니까 받아들일만 하고 충분히 그것들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그냥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뿌듯한 제가 그런 이제, 기록이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딱 접고 왔어요. 그 이후로 그 마담 버터 푸치니 작곡 마담 버터플라이 주역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예, 오페라 주역 하면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때는 그럼요. 더더군다나 독일어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이 독일어로 어떻게 오페라를 해내나. 근데 하면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막 그 학원 밑까지 줘가면서 독일어 학원을 막 갖다 주저앉혀서 앉혀놓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가 확 나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그걸 못하고 왔죠.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윤희상 선생님과의 만남 자체가 참 운명 같은 그 만남이 그런 것 있었어요. 같아요. 네. 근데 윤희상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제자. 그렇군요. 그 작곡으로는 그 서울대학교에 백병동 교수님, 김정길 교수님 또 어느 분이신가 그 세 분이 계셨지만 작곡으로는 성악으로는 오로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누가 그 정치적으로 힘든 분 목숨 내걸고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저도 독일 대학에서 책임을 진다, 독일 정부에서 책임진다 하니까 또 스스로 접근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접근을 시켜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한 그 장치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만남이었고. 근데 이 공연 이후에도 윤희상 선생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 거잖아요. 계속 선생님 작품을 하라고 곡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유학 마치고 돌아오셔서 우리 소리도 배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황병기 선생님을 또 개인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 80년도에 고향의 달 그거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국악을 모르고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만 소리 자체는 좀 소리를 내는 분한테 직접 하면 좋겠다 해서 김어라 선생님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어라 선생님한테 가서 시조도 배우고 또 김어라 선생님은 그러지 말고 아예 저 정가로 돌아서라 시조로. 그러면 당신이 열심히 가르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고만 있었는데 그분한테 너무 많이 배웠죠. 김어라 선생님한테.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 황병기 선생님과도 또 인연이 이제 네, 맺어졌는데 네, 네, 네. 미궁도 함께 공연을 네, 하셨어요. 그거를 벌써 90년도 이전부터도 미국을 한번 해볼 텨? 이러셔서 이게 뭔디요? 그랬더니 공신자 씨 그 CD를 주시는 거예요. 네네. 들어보니까 야 내가 이걸 하면 성악가로서 목을 많이 다치겠구나.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르지 안 그러면 막 엉엉 울어대지. 이걸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건 조금 이따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좀 밀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평양을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90년도에. 그래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슬슬 제가 미국을 이제 손을 보기 시작했죠. 좀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하고 그 본격적인 거는 1999년도부터 회 공연이고 다녔는데 사실은 1990년도 바로 이후부터 좀 살살 국내에서는 했었어요. 네. 그때 정말 관련해서 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 신문 읽다가 갑자기 막 해가지고 소리 확 지르는데 그거는 이 저 성대를 굉장히 많이 다쳐요. 네. 자연스러운 소리를 확 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발성적으로 두성으로 어떻게 공명을 시켜서 지르느냐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처음에는 막 목을 써서 지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발성적으로 빽 올려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는 게 참 힘들어요. 웃는 거는 선생님이 옆에서 웃어주시니까 선생님 보고 덩달아 같이 웃었거든요. 웃는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제가 더 웃었는데 네. 우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다가 이렇게 우는 것으로 점점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세상 사는데 울어본 적이 그렇게도 없어? 좀 퍼질러서 울어봐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어떻게 퍼질러서 울어요? 했더니 아니 그냥 퍼질러서 울어. 그 왜 저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원통한 일이 있고 갑자기 슬픔 당하면 막 발쭉 뻗고 땅을 치면서 울잖아. 그렇게 울어봐. 근데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시고 그 광활루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식을 딱 마치고 3일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7살 때 돌아가시고 오늘날까지 내 가슴에 그게 어느 그 문제점으로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격적인 거라든가 모든 게 다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엄마 얘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어려서도 친구들하고 광화울에서 그 고무줄하고 놀 때도 먼 산에 그 먼 산 뒤에 어머니 무덤이 있었는데 그거 바라보고 울고 그러면 윤인수가 네 차례야 빨리야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울고 있느라고 못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무대 딱 올라가지고 엄마 생각을 하니 이거는 선생님이 가야 너무 울어대니까 빨리 멈춰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낑낑 하고 우는 소리를 내시다 나중에는 막 다른 걸로 막 내달아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울다가 아이고 너무 울었나? 그러고서 이제 빨리 쫓아가서 하고 한 경험이 많아요. 그렇네요. 와, 진짜 참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 이 예술가라는 것은 자신의 네. 감정까지도 네, 제어를 해야죠. 그럼요. 네. 그 황병기 선생님과는 네. 이제 인연이 맺어지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갖게 그 되셨어요? 80년도 중반부터 인연이 맺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고향의 달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갔고 예. 그 선생님 음악이 좋아서 맨날 이제 선생님 가야금 곡을 듣고 침양부 뭐 비단길 이런 곡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이제 속으로 흠모를 했죠. 네. 이런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그러면 성악곡이 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 하고 무조건 하고 찾아갔어요. 전화하고. 용기 있으셨네요.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하고자 하면 그냥 가는 거.
그랬더니 이제 느닷없이 성악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고양이 달라 한다고 하는데 뭐 서양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염려가 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황병희 쌤이 상당히 열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도전적이고.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거는 전통을 전통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미 전통이 아니다. 그거는 없어지는 거지. 전통을 끌어내서 현대화시키고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개발을 해야만이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지. 맞아요. 난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요. 진짜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전통이고 그냥 과거일 뿐인데 네. 이 현재에도 변함없이 숨쉬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또 예술가가 네. 해야 할 예. 몫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와, 우리 동서양 음악의 뭐 고장들과 참 모두 함께 하신 그 옛 기억들, 뭐 옛 일들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음악 한 곡도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윤인숙 선생님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요소를 담은 성악, 민족 성악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신 민족 성악가 윤인숙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곡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네요. 네네. 이게 평양에서 이제 1990년도 범민족 통일음악회 때 갔을 때에 그때 윤희상 선생님 초청으로 갔죠. 네. 그때 이제 황병 선생님 단장님으로 가셨는데 양악을 했던 소프라노 윤인숙이가 할 노래가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국악만 프로를 짜가지고 간 마당에 그래서 이제 황병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이 곡을 멜로디를 주셔서 거기에 우리는 하나라는 가사를 제가 붙여서 네. 부른 곡입니다. 네. 와, 그래요. 참 의미 있는 곡 함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원래 성악 시작하실 때는 소프라노로서 그때 이제 꿈꾸시던 무대는 지금과는 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성악을 시작을 하셨을지부터 좀 궁금해요. 제가 그 남원 여중고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방의 영어 선생은 정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발령이 나면 그냥 왔다가 잠깐 머물다 가고 그런 데기 때문에 물론 외국어는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런 데서 서울을 대학을 간다는 거는 좀 무모한 일이었고 근데 제가 어려서 이제 엄마를 일찍 잃고 이 정을 붙인 게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하 18도, 20도, 22도 남원이 춥습니다. 여름엔 덥고 그런 데서 추운데 풍금 가서 이제 풍금에서 막 장난하고 하던 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음악을 하게 됐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합창부에 들어가 가지고 성악을 했는데 어려서 엄마 잃고 하도 울어대 가지고 그때 이미 성량이 좀 풍부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성악가 하면 좋겠다고 음악 선생님이 그러셔서 성악가를 가게 됐죠. 그때. 그렇게 따지자면 노래를 하는 동안은 어머니와 연결돼 있는 거네요. 계속 연결됐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그거는 어머니 영향은 돌아가셔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존재죠. 네. 부모님이라는 존재, 어머니,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합창부에서 활동을 하시고 대학을 그러면은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또 결혼을 하셔서 제 밑으로 4명의 동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8번째였는데 아버지가 4명을 또 낳아서 총 12명이 됐었죠. 와, 대가족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옛날 말로 끈 떨어진 두레박으로 살아도 살으면은 다행이고 가도 그만이고 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 고물고물하니 어린애들만 이제 바라보게 되신 거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양재학원에 가서 먹고 사는 길만 찾으면 되겠다 해서 대학을 보내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남원에서 엄청나게 부잣집이었는데도 그 아버지도 교육열로 높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눈물로 그냥 그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그 수도여자 사범대학의 김대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고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줘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저희 언니 오빠는 경기도 나오고 서울 연세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한 해 쉬었다가 서울대나 이대를 도전을 해봐라 해서 서울대 이대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지금 당장 수도여자 사범대학도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야. 이것도 안 하면 난 양재학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학사하고 석사하고 독일 유학을 갔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을 때는 이제 막 독일 무대에서 이제 성악하고 외국의 그 성악가들 아니면 유학파 성악가들처럼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던 인생이 윤희상 선생님을 딱 만나버리셨고 윤희상 선생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또 윤인숙 선생님께서 후학들을 양성하신다고요. 네네네네. 해야죠.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후학 양성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일단 몇 년 전에는 문예진흥원에서 주최를 한
예술의 전당에는 아르코 예술회관에서 네. 그때 이제 민족성악에 대한 지도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단국대학교에서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임했었던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었던 데서도 뮤지컬 아이들을 또 민족성악을 가르쳤고요. 또 한예종의 국악과 아이들도 가르쳤었고, 과거에는. 지금은 남원에 내려가서 고향이 남원이다 보니 남원에서 꿈나무들을 키워서 남원에 아예 민족성악 성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남원에다가 뿌리를 내렸는데 민족성악이 뭔지를 다들 생소해 하니까 누가 교실 하나 해줄 사람도 없었고 학생 모아줄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저희 경동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남원 제일교회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네. 그분이 그 교회 성가대실을 또 열어주셔서 또 학생도 모아주시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4일부터는 마포 연세대 디지털 대학이라는 데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다다른 곳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처음부터 열망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 이 민족성악이라는 장르. 윤희상 선생님, 황병기 선생님 이제 다 고인이 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길이라고도 아니 느끼실 그분들은 수도 하라고 있겠어요. 해놓고 그는 두 분들은 다 편한 자리로 가시고 저만 무대에 올려놓고 그냥 어디다 눈동자 하나 돌릴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이 혼자만 달랑 무대에다 올려놓고 가셔버렸으니까. 아유, 지금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아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지목해 준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대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한다 한불로 10년을 하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막 초조감, 긴박감, 강박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소가 어디가 되든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하늘에서 아유 윤인숙 참 의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이제 벨칸토 발성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창이나 민요나 가곡이나 정가는 음역이 좀 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발성적이기보다는 일단 우리 탁성, 이 목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레파토아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서양 발성인 과학적인 발성을 일단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말 국악의 전통적인 식임새 또 추임새 모든 걸 다 넣어서 율동적 색채적 묘미 다 넣어서 이제 하나의 장르를 만드는 거죠. 민족성악이라는 그렇죠. 장르를. 네.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민족성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음악대학 교육에 서양 교육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태리, 독일, 불란서 외국에 유학 가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합니까? 우리 거를 배워서 우리 거를 구축을 해서 민족성악을 구축을 해서 음악대학에도 과가 생겨서 외국에서 유학을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노래를 배우게 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너무 늦었지요, 사실은. 진즉 왔어야죠. 지금 방탄소년단들은 벌써 옹해야 어절시고 이걸 넣어서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클래식 파트도 이제 분발을 해야지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셔서 정말 저도 그런 바람이 같이 듭니다. 우리 작곡가가 작곡한 가곡을 우리의 창법으로 부르자 하는 민족성악. 진짜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 아마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민족성악가이신 윤인숙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도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자,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오래전 얘기 듣겠습니다.